월요일 같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에 외곽으로 나들이 가셨을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비 소식에 이동하기에는 다소 불편하기도 했지만요. 이 전국의 논밭이 생기를 되찾은 모습도 함께 보셨을 겁니다. 오랜만에 내린 단비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이 비를 맞고 밭 가운데 서 계신 어르신도 계셨다고 하는군요.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이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올 봄 가뭄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미 누렇게 시든 작물들도 있고요. 물이 많이 필요한 성장기에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큽니다. 남부지방과 충청, 강원, 영동 지방에는 오늘도 비가 오겠지만 해갈까지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군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농수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7일 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함께 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시간입니다.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 느낄 수 있죠.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맛있게 먹는 법,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늘 오세농의 주인공인 보리. 쌀, 밀, 콩, 옥수수와 함께 세계 5대 식량 작물에 속하고요.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랜 작물로 알려져 있죠. 중부 유럽이나 이집트의 석기시대 유물에서 보리가 발견되면서 약 1만 년 전부터 이미 보리의 재배가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멀리 갈 때 쌀보리 해요. 기차 타고 멀리 갈 때 쌀보리 해요. 쌀쌀보리 쌀쌀보리 동생과 앉아 쌀쌀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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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고요. 옆에 앉은 아저씨도 웃고요. 보리, 보리, 쌀. 우리에게는 놀이로도 아주 친근하죠. 이다경 어린이의 목소리로 들으신 쌀보리, 쌀보리. 이 동요 속에서도 보리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쌀보리 놀이가 신나게 펼쳐집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요. 보리와 쌀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즐길 수 있는 오랜 전통의 국민놀이 쌀보리 놀이입니다. 그만큼 우리와는 아주 친근한 곡식이라는 의미일 텐데요. 이제 6월,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들려 큰 황금 물결로 일렁이고 있죠. 본격적인 수확기로 접어드는데요. 최고의 자연 강장제, 영양 만점 보리.
좀 더 많이 드시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랄게요. 보리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 어린 시절의 추억, 보리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차에 걸쳐서 2022년산, 그러니까 올해 나온 쌀. 2021년산입니다. 2021년산입니까? 예. 2021년산 쌀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면서 이거 추가적인 시장 격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월하고 5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2021년산 쌀 총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를 했는데요. 네. 이 같은 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장 격리 이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확기부터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다라고 들었는데 여전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하락 중인데요. 이게 추가 격리 전인 5월 15일 산지 쌀값이 20kg 전곡을 기준으로 46,538원을 기록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추가 시장 격리 이후에 조사한 5월 25일자 기준에서도 46,190원을 나타내면서 전 조사일 대비해서 0.7%가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과 또 비교해보면은 이미 13% 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추가 격리 요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농협 RPC가 현재 조곡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재고량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크게 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농협 RPC 운영조합장 협의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네. 그 임시총회를 열면서 2022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쌀 수급 상황, 예. 그리고 시장 격리 후의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좀 교환하는 한편, 이 추가 시장 격리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기에 농협이 사상 최대 물량인 194만 톤의 벼를 농가로부터 매입을 했고, 이 5월 말 기준으로 따져서 이 재고량이 전년보다 32만 톤이 많다. 그래서 RPC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량이 너무 많이 있는 거군요. 근데 32만 톤이면 어느 정도의 물량입니까? 이 정도 물량이면 그냥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국민이 한 달 이상 기간을 두고 소비할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재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고가 많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결국 수확기를 앞두고는 이 산지 RPC에서 쌀값이 이제 아주 싼 값에 예. 털어낼 수밖에 없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야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신고 가격 결정에 악영향을 또 주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우려도 벌써부터 자연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추가적인 시장 격리를 또 요구하고 계시니까 그럼 어느 정도 물량을 해야 된다는 요구입니까? 지금 요구는 한 15만 톤 정도 추가로 15만 격리를 톤. 해야 한다 네. 이런 요구인데요. 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2021년산 쌀 생산량 중에 수요량 대비 과잉 생산량을 당시 27만 톤 정도로 계산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 격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산지리 농협에서는 쌀 소비 감소량이 과소하게 추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과잉 생산량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RPC 운영협의회가 2021년산 쌀 15만 톤을 지금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가뭄이 물론 어제 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뭄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와 그렇지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비가 좀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갈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가뭄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한권 농식품부 장관도 충남 지역을 방문해서 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었는데요. 농식품부에 따르면은 6월 2일을 기준으로 원래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이 160.7mm인데 이 량은 평년 강수량의 50.5%에 불과하다 이렇게 밝히게 됐습니다. 평년에 지금 절반 수준밖에 비가 안 내렸는데 그 현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가뭄이 심해지면 가장 먼저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이 해안 지역이나 섬 지역인데요. 네. 전남 신안군의 사옥도 같은 경우는 모내기가 끝난 논이 밭처럼 말라서 벼가 말라 들어가는 지경이라는 아이고. 소식이 있고요. 네. 또 내륙 지역인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저수율이 54%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구 시민들이 이제 주요 식수원인 운문댐 같은 경우도 네. 지난달 27일부터 벌써 가뭄 경보 심각 단계에 진입하는 등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렇게 가뭄이 이어지면은 간척지 인근 논 같은 경우는 물을 확보해서 모내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영해 피해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충분히 비가 오지 않으면은 100%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따라서 혹독한 가뭄에 대비하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하는 대책을 미리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요. 각 시도 기초지자체에서도 배수펌프나 이제 장비 등을 점검을 하고 만약에 부족할 경우라면은 미리 좀 준비해 두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줄여서 이제 농신보라고 하던데 농신보가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 그리고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 상향 조정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농심부가 재해대책 특례보증 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그리고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재해대책 특례보증은 산불이나 이상수원 같이 지금 자연재해가 지금 잦아지면서 농가들의 피해 규모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또 신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 가격 특례 보증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사료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료 가격 상승 때문에 내린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들리는데 하나하나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유 기자와 함께 농수산 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텃밭과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유료 문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기분은 좋았는데 사실은 가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앞서 이제 농수산 뉴스에서도 가뭄 얘기했는데 어쨌든 어제 비가 좀 왔는데 그게 막 해갈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너무 적은 비라서 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좀 감자 크기도 좀 키우고 네. 덩달아서 풀도 좀 자라줘서 텃밭 풍경이 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당분간 비가 오지 않거나 또 그 양이 적다고 해서 네. 감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별도로 물을 공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비 온 뒤 하늘도 파랗고 또 날도 시원해서 네네. 밭일을 하다가 허리 펴면서 하늘 올려다보는 일이 날씨가 좋아서. 많았는데요. 네. 당분간은 이런 날씨라고 하니 농사일은 좀 수월하겠지만 네. 작물한테도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비가 시원하게 내렸으면 합니다. 방금 이제 비 온 뒤에 하늘도 맑아지고 날씨도 시원하다고 하셨는데 비가 온 뒤에 밭은 어떤 모습으로 좀 바뀝니까? 비가 오면서 벌레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밭에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이렇게 작물 주변에 붙여놨는데 네. 어떤 벌레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총체벌레라든지 아주 각종 나방류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친환경적으로 농약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치지 않고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방제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사실 뭐 농약 한번 딱 뿌리면 뭐 간단하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게 친환경적이진 않기 때문에 네. 어찌됐건 이제 친환경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려면 방제법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뭔가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심는 겁니다. 애초에 강한 아이들을 심는 거군요. 네. 요즘 나온 품종들은 어떤 질병에 강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씨앗을 사지 않고 모종을 사서 심으신 분들은 이게 어느 품종이 어느 병에 강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모종엔 안 써 있죠. 네. 그래서 그 품종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두었다가 씨앗 봉투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네. 보통 시중에서 구입하는 작물들은 특정 질병에 강하게 만든 품종들입니다. 네. 그것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심는 토종 작물 같은 경우는 네. 모든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래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오. 네,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그래서 특정 질병에 강한 시중에서 구매하는 작물보다는 좀 튼튼한 편이라고 봅니다. 토종 작물이 강합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애초에 좀 강한 품종을 심는 게 병충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관리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네, 재배 과정에서의 관리 방법인데요. 미숙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네. 완숙된 냄새나지 않는 퇴비를 사용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작물 사이에 심는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작물이 너무 밀집해서 습도가 올라가는 일들을 막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병해충이 싫어하는 동반 작물을 함께 심어주는 것입니다. 화초나 허브 작물들이 대표적인 동반 작물들입니다. 싫어하는군요. 허브나 화초들을. 네. 냄새 나는 퇴비는 막 이렇게 병해충들이 좋아하나 봐요. 그 냄새에 이끌려서 밭에 오게 그렇군요. 됩니다. 알겠습니다. 냄새 나지 않는 완숙 퇴비를 쓰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방법 알아볼까요? 노란색 끈끈이 트랩을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같은 포획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네. 해충들은 노란색을 좋아하기 그래요? 때문에 노란색의 끈끈이를 작물 주변에 설치하면 네. 작물로 이동하다가 붙어서 잡힙니다. 끈끈이 말고도 다양한 트랩이 있는데요. 네. 과일 향이 나는 음료, 네. 쿨땡땡과 같은 음료나 맛있죠. 막걸리를 희석해서 예. 페트병에 넣고 옆에 구멍을 뚫어 매달아두면 향기에 이끌려서 왔다가 빠져서 잡힙니다. 병해충이 저랑 취향이 비슷하네요. 저도 막걸리 좋아하고 쿨땡땡 좋아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곤충별로 페트병에 담는 음료의 종류가 혹시 달라집니까? 네, 조금씩 다른데요. 네. 맥주 향을 좋아하는 달팽이는 어머. 맥주를 넣은 페트병을 이렇게 땅에 묻어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맥주를 좋아해요, 달팽이가? 네. 이거 참 입이 고급이네요, 달팽이가. 밤에 이동하는 불빛을 좋아하는 나방류를 잡기 위해서는 유인하는 등불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 밑에 대야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 물에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물에 비친 불빛을 보고 왔다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포획하는 방법으로 해충을 방지하게 되면 텃밭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또는 이제 해충들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 정말 다음날 아침에 보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희한한 벌레들이 많아서. 네. 알겠습니다. 페트병이 이제 종류별로 좀 음료를 담아서 잡는다. 네 번째 방법 알아볼까요? 네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천적들을 끌어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연의 순환고리. 네. 예. 동반 작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꽃이라든지 허브를 네. 통해서 천적들을 불러올 수 있고요. 네. 또 밭 주변에 진딧물이 좋아하는 무궁화를 심으면 진딧물을 좋아하는 무당벌레가 또 모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땅거미들이 숨을 수 있는 돌무더기나 나무 무더기를 쌓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일 때 숨어 있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시설을 흔히 이제 비오톱이라고 하는데요. 제 밭은 논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잠자리와 개구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이 포식자죠? 예.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두면 이렇게 천적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역시 그 자연의 이 순환고리를 좀 활용하는 방법. 근데 이제 사실은 텃밭이 이제
좁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아니 내 밭은 이렇게 좁은데 이거 방법들을 이렇게 많이 설계해 주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이야기라면 5평 밭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트랩 어떻게 하고 뭐 천적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합니까? 원장님 이러실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뭐 같이 텃밭을 하시는 분들끼리 연합을 해서 한 군데를 같이 얻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군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천해 보다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 왜 비싼지도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친환경이 불가능하다는 불신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해 보면 이제 이게 가격이 왜 그렇게 측정이 됐는지 네. 친환경이 또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배워볼까요? 이 방법과 별도로 최종적인 방법이 화학적 방제입니다. 농약. 네, 마지막이죠. 예. 흔히 이제 작물 보호제라고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약재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초액이라든지 난항류, 미용 비눗물과 같이 직접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알아보시고 이걸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 방법을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해충뿐만 아니라 유익한 천적까지 모두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그 항생제 넣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다 네. 죽이는 거군요, 네. 그냥. 그래서 아무래도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약은 이제 좀 최후의 수단으로 네.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고 계신데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10번님, 토마토 잎은 어떻게 따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아마 이제 과일이 열리게 되면 토마토 잎을 이제 과일 밑에 있는 잎들은 이제 하나씩 따주게 되는데요. 네. 혹여 또 잎하고 곁순을 더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시면서 네. 따주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6168번님, 초보농부의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관장님, 참깨 파종해 놓으면 개미가 다 먹어요. 방법이 있나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요. 개미가 꼬이진 않나요? 참깨 쪽에? 먹는 거 저는 못 봐서. 개미가 먹은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개미가 많은 모양인데요. 네. 개미가 있으면 개미는 매운맛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주 매운 고춧물을 이렇게 주변에다 이렇게 분무해주면 네. 개미들이 오지 않습니다. 청양고추물 분무하시기 바랍니다. 8273번님, 5월 9일 파종한 고추가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있고 아직도 방아다리가 안 나온 것이 태반인데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파종한 건지 직접 이렇게 심으신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모종으로 심으셨겠죠. 네. 근데 지금 올해 날씨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요. 관리 안 된 고추들은 정말 다 이 지경입니다. 그렇군요. 네. 올해 날씨가 비도 안 오고 이래가지고. 네. 아이고. 좀 잘 관리해서 좀 견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이셨습니다. 7997번님, 나무의 진딧물은 어떻게 없애나요? 정답. 네. 무궁화를 심는다, 무당벌레를 키운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정에서 않아요. 아무래도 쉽지 않지.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나왔으면 이렇게 목초액이라든지 네. 뭐 이런 그런 친환경 방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4711번님, 박 원장님, 참깨가 어느 정도 컸는데 아랫부분을 잘라 놓아서 밑부분 흙을 파보니 벌레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라고. 네. 이게 아주 악성 벌레인데요. 그래요? 네, 나방 애벌레가 땅 밑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잘라 먹습니다.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아무래도 먹은 부분 근처에는 항상 이 벌레가 있으니까요. 네. 잡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애초에 이제 토양 소독을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동을 멀리 못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손이 좀 많이 가겠지만 네. 직접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번호가 아주 좋으시네요. 1234번님. 오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는 30cm도 안 되는데요. 아주 작은 아이가 2개씩 같이 나오는데 하나는 없애줘야 합니까?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닙니다. 품종 자체가 그렇게 2개씩 이렇게 마디오이라고 이렇게 네. 열리게 되어 있는 품종이라서 2개 다 수확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면 됩니다. 오이가 근데 수확하기 어렵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수확은 상관없는데 관리가. 네. 일본은 잘 키우신 거네요? 네, 그렇죠. 벌써 수확을 하셨으니까요. 네, 1234번님, 오이 자르지 않고 그냥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조직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성공을 한순간 무너뜨리고 절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이루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고 하죠. 성공한 사람이 교만하여 지금까지 이룬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용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항용유해라. 교만한 용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리라. 주역 중천 건괴에 나오는 글입니다. 최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자만하다가 결국 모든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고 아무도 없게 되어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 이룬 성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소통을 거부하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민심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항용유해의 본뜻입니다. 주역에서는 인간의 일생을 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 물 밖으로 나오지 않은 용을 물속에 잠긴 용, 잠용이라 하고, 물 밖으로 나와서 출세와 승진을 거듭하는 용을 뛸약자, 양용이라 하고, 하늘 높이 올라가 날아가는 용을 날빛자, 비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은 잠용에서 양용, 비룡을 거쳐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을 항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항용이 교만하면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퇴계 이황 선생은 주역의 이 구절을 임금에게 강의하는 경연의 자리에서 한 나라의 임금된 자가 반드시 가슴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금된 자가 지금 내 권세가 영원하다고 생각해선 안 됩니다. 한 번 나아가면 한 번 물러나게 되어 있고 나라를 갖게 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나라를 놓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이치를 잘 모르고 교만과 독단으로 국정을 처리한다면 결국 후회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퇴계집 건괴 상구 경연 강의에 나오는 글입니다. 퇴계 선생은 국가 지도자의 겸손을 말하면서 옛날 군왕들이 스스로 덕이 부족한 사람이란 뜻의 적을 과자 사람인자 과인은 이라고 부르거나 나여자의 작을 소자 아들 자자 여소자 즉 별 볼 일 없는 작은 나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군왕의 겸손함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긴 정당과 진 정당, 이긴 자와 진 자의 구분이 확실해졌습니다. 진 자는 지난날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성찰해 보아야 하고 이긴 자는 승리는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자세로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항용, 유해. 교만한 용은 반드시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예사롭게 들어 넘겨서는 안 될 퇴계 선생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도 8발의 미사일로 대응을 했군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비례해 한미 군 당국이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상에 공동 대응 사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어제 새벽 4시 45분부터 10여 분간 진행됐는데요. 네. 이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테크스가 사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다수 장소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더라도 상시 감시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 도발 원점과 지휘 및 지원 세력에 대해 즉각적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7회 현충일 기념사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동작동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6.25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대화라는 단어는 추념사에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유공자들과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오늘 0시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벌어진 첫 노동자 총파업인데요.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안전운임제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 네, 이 안전운임제는 화물 차주나 운수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 화물차 운전자들은 특정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이 개개인이 화주로부터 물량을 계약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이 때문에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주장은 이 시간과 물량이 곧 돈이기 때문에 이 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나마 2020년 도입된 이 안전운임제 덕분에 이 최저 수익이 보장이 됐고 이 과속이나 과적이 줄어들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가 2023년이면 끝난다라는 데 있는데요. 애초에 법이 도입될 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름값도 치솟은 상황에서 안전운임제가 없어진다면 이 화물차주들이 다시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네. 이 반면 화물 주인들, 그러니까 이 무역협회 산하의 화주협의회는 이 안전운임제 때문에 운임이 단거리를 기준으로 최소 30%나 뛰었는데 이걸 연장하거나 확대하면 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아무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래요? 점인데요. 네. 일몰제를 없애자라는 이 민주당 조호섭 의원의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의됐지만 네. 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가 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는 강경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그 양측의 입장차가 타협을 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쏙 좋지만은 않군요. 알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 임명이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이 새 정부 금융감독원장에 이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꼽혔던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동안 금융감독원장은 경제관료나 학계 출신이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복현 전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이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 법안을 비판하면서 퇴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에 자신의 검찰 내 핵심 측근으로 꼽혔던 조상준 전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를 임명했었는데요. 조상준 기조실장은 특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공정거래위원장에도 역시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교수가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공화국을 향한 본색을 노골화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도 집권 초에는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인사를 중요한 경우가 적진 않다라고는 했지만 이 검찰 출신이 좀 눈에 띄게 많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내 중진인 정진석 의원과 강하게 충돌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대표단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며 또 차기 당대표 출마가 유력한 정진석 의원이 공개 비판을 했는데요. 네. 지도부 중에 한 명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 당세가 강한 지역에 당협위원장만 하려는 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공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간 것도 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난색을 표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어차피 기차는 갑니다라는 짧은 글이었습니다만 원래 이 속담 앞에 이 개가 짖어도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 정진석 의원을 겨냥했다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강하게 충돌을 했군요. 한편 민주당에서는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요? 네,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로 혼란에 빠진 민주당에서는 계파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책임론에 불을 지폈던 홍영표 의원은 어제도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공천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고 네. 또 이재명 고문의 출마도 당이 원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영배 의원은 대통령 취임 효과로 선거 구도가 굉장히 불리했고 이 선거 패배는 민주당의 집단 책임이라고 반박했고요. 네. 그러면서 무너진 당을 위해 이재명 고문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도부 공백부터 메우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오늘 의원총회에서 선수별 대표위원과 이 청년, 여성 인사 등을 포함해 9명 이내의 비대위원을 뽑기로 했고 이 비대위원장은 계파에서 자유로운 당의 원로나 중진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치권의 여러 가지 갈등 소식 들어봤고요. 네.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월미도의 놀이기구에서 아이가 추락을 했군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현충일 연휴를 맞아서 인천 월미도의 한 놀이공원을 찾은 10살 아이가 네. 놀이기구를 타다가 아래로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이 놀이기구가 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구인데요. 네. 2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고요. 네. 이 등과 무릎, 팔 등에 타박상을 입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 해당 놀이기구는 허리에 매는 안전벨트 그리고 이 무릎 쪽에 내려서 고정시키는 안전바 이렇게 이중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 아이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운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이 관리자에게 안전벨트가 이상하다라고 말했음에도 이 관리자가 뭐 타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놀이공원 측은 안전벨트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 직원의 부주의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경찰 등 관계기관은 오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첫 달 탐사선이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우리 기술로 달 주위를 도는 탐사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어제 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탐사선의 이름은 달을 누리라라는 뜻에서 다누리이고요. 다누리. 네, 이 가로 2m, 세로 2m 크기지만 날개인 태양 전지판을 펼치면 6m까지 늘어납니다. 네. 이 다누리는 우리 시간으로 8월 3일 미국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서 우주로 날아갈 예정입니다. 달과 직선 거리보다 4배나 먼 150만 킬로미터를 4개월에 걸쳐 날아갈 예정인데요. 네. 직행을 하면은 3, 4일이면 가긴 하지만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태양과 지구,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달 궤도에 들어서면 달의 어두운 곳을 샅샅이 찍어서 98% 완성된 달의 지도를 100%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달에서 우리나라 BTS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우주 인터넷 실험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2030년에는 달에 착륙선을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여러분께 날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화요일 대체로 흐립니다.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15도, 강릉 14도,
전주 17도, 대구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4도, 강릉이 18도, 광주 23도, 부산 21도로 예년 기온을 3에서 5도가량 밑돌면서 심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은 저녁까지 30에서 80mm의 강수량을 보이겠고요. 낮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에는 50에서 30mm, 충청권 남부와 제주도 등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다시 한번 꼼꼼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신문이나 잡지 또는 인터넷 공간 같은 곳에서 틀린 그림 찾기라는 코너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과 비슷한 내용 속에서 몇 군데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려서 그 부분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렇게 틀린 그림 찾기라는 표현을 워낙 많이 들어와서 아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틀린 그림 찾기라는 표현이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림이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면 틀린 그림이란 표현이 맞겠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두 그림을 비교해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림 속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니까 그림 속 다른 부분 찾기